또 그 공세라든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뭐 무소의 뿔처럼 자기 갈 길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국정브리핑에서는 그래도 좀 좋았던 것은 본인이 어떤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뭐 외교, 안보, 경제, 고용, 4대 개혁까지 아울러서 상당히 탄탄한 본인만의 어떤 논리 그리고 이것이 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는 평가를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네, 뭐 일단 좀 전반적으로 예전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피력했던 기조들이 좀 되풀이된 느낌이었고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된다거나 고도화된다거나 이런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회견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회견 내용 중에 일부는 유의미한 내용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뭐 추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좀 총평을 하기에는 뭐 크게 진전된 것은 좀 보기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용을 떠나서 형식이라든지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별로 뭐 최근뿐만 아니라 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지는 않는 대통령인데 근데 그럼에도 오늘 기자회견은 좀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원활해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질의응답도 또 있었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뭐 답변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 그런 것들은 좀 원활하게 답변하는 것도 꽤 있어서 기자들과 좀 대화하는 듯이 실제로. 그래서 그럴수록 오히려 좀 아쉬운 것이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 취임을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주 1회 정도는 기자들을 기탄 없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월 1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당 반응을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국민 누구도 납득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뭐 거의 뭐 불통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이 각 당의 평가는 또 어떻게 네. 보세요?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의 평가만 놓고 보면 평행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 같죠. 각자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당의 논평에도 아쉬운 부분은 계속 해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당은 맨날 해왔던 것 같고 야당에서는 자화자찬 너무 자주 한다라고 반복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이게 한 20-30년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더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의제를 고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특별히 좀 튀어 보이는 거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당들도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더 부각시켜서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메인 주제랄까 이런 것들을 띄우는 그런 논평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께 이 질문 드릴게요. 기자회견이 총 5개 분야로 이제 진행됐습니다. 예. 첫 번째 국정브리핑 때는 질의응답 없었는데 여튼 이번엔 질의응답 마련해서 일종의 소통 행보에 좀 나서는 노력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기국회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주요 법안이 좀 원활하게 통과될 필요성이 좀 있죠. 또 예산 정국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또 두 번째는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국회에서 뭐 탄핵 청문회라든지 과방위 청문회라든지 여러 뭐 이진숙 위원장, 김문수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야당의 이 뭔가 좀 거칠고 너무 뭐랄까요 좀 독주하는 모습이 너무 국회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측면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저는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최근에
뭐 재해병 특검 문제도 여러 가지 공수처 수사가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무혐의 처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을 해도 될 정도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세부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런 4대 개혁 필요성 거듭 강조했는데요.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째 있잖아요.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 내고 연금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던데 청년들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방안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진보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해왔던 진영에서도 환영할 만한 그 조치들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바로 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받는 거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가지는 어떤 그런 박탈감이랄까요? 네. 또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승 속도를 청년층에 대해서는 좀 늦춰 준다거나 혹은 보험료율 상승분을 수년 동안 국민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재정 투입 방안도 있는데 그 경우에 청년들의 경우는 더 많이 해 준다거나 혹은 더 오래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청년들이 사실 연금 개혁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네. 연금 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일단 부담은 또 청년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묘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근데 제가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은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셨지만 모수 조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수 조정이 좀 안 되고 있고 사실 산술적으로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거를 지탱을 하려면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돼요. 지금 9%거든요. 이거를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계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치했고 결국에 국회가 주최하고 KBS가 중계했던 국민연금 공론화 때 시민대표단이 그하고는 좀 다른 방안을 선택하게 된 책임을 저는 정부가 느껴야 된다. 모수 조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론은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된다. 막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저는 모수 개혁만으로도 이건 전반적인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동 안정 장치가 언급이 됐는데 저는 네.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왜냐하면 자동 안정 장치는 어느 날 어떤 조건 때문에 갑자기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 가면 합의라든지 어떤 수긍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수 개혁을 일단 추진을 해서 재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연금의 추이를 봐가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게 맞고 선진국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물론 모수 개혁만이라도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여야의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에서 뭐 45%냐, 44%냐, 아니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44.5에서
그러면 뭐 가름할 것이냐. 이러한 논쟁이 오히려 이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더 뭐랄까요? 좀 큰 틀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의견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모수 개혁을 잠시 미뤄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모수 조정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여야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결실인데 그렇지만 사실 모수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과 몇 년 정도만 그렇게 수명 연장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또한 앞으로의 출생률 저하라든지 성장률 저하에 따라서는 그 효과 자체도 미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 안전장치라든지 또 이 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한다라든지 지급 보장을 왜냐하면은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층들은 내가 과연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냈던 연금만큼을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매우 크단 말이죠. 이러한 연금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했을 때 좀 연금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정화 장치를 같이 도입한다면 저는 만약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그러한 결실을 이룬다면 물론 모수 조정만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의 연금 개혁도 충분히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급적 이제 선거 가까워지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기국회면 더 좋고 예. 어떻게 빨리 추진되리라고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근데 저는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지난번 한번 여야가 모수 개혁을 시도했다가 좌절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또 이번에 특히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가 정쟁과는 좀 별도로 나누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네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이제 야당이 바로 응해가지고 21대 국회 마무리 짓는 시점에 막 열심히 고기를 맞댄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일단 양쪽 방안을 다시 견주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다른 우회적인 그러니까 네. 같은 목표를 갖더라도 다른 방식의 방안들을 여야 정당이 좀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여기서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부터 먼저 좀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 문제를 나중에 결정하는 동시에 뭐 자동 안정 장치 등 뭐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연금 보장성이 낮은 편인데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 보장성이 낮은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짧은 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소득 대체율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합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감자 의료 개혁, 의대 증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김수민 평론가님, 윤 대통령은 대화에 열려 있다, 대화하자. 그런데 의사협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에 밝은 분이시라면 의료계를 향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는 못 가져올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그런 대로 문제고 왜냐하면 네. 너무 고약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것도 뼈아픈 부분인데 우리 사회로서는 의사단체도 지금 안에서 단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의협하고 전공의도 사이가 나쁘고 의협 내부에서도 회장 퇴진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과연 이 상황에서 통일된 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그걸 알면서 정부안을 밀고 가기 위해서 불가능한 요구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두 분이 다 유의미한 행보를 이 사안에서만큼은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계가 지리멸렬해서 단일한 안이 안 나오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증원 규모 2,000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근거가 뭐냐.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건 근거가 박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일단은 좀 모여 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을 좀 유예하자.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는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 것까지는 부터는 유예를 하자라고 안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여야 대표 두 사람의 행보가 더 합리적이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의료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고 버티는 것이 과연 능사이고 민주적인가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의사협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테이블에 지금 못 앉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또 밝힌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 측에 당신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사 증언의 숫자를 제시해 오라고 네. 이미 과거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단체에서 의사 증언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느냐. 또 사실은 그 또한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증언 아닌 2,000명을 결정을 했죠. 문제는 지금 의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7대 요구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 7대 요구안 중에서 한 가지, 즉 백지화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의사단체 쪽에서는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약간의 좀 불필요한 자존심 전쟁처럼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이 정부가 나름대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분야의 정책들 특히 입시, 대학교육, 고등교육 재정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 맞춰져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 직역단체가 정책을 아예 백지화하지 않으면 나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수많은 너무나도 많은 이익단체들과 같은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0명 안을 고수한다는 입장보다도 의사단체에서 무조건 증언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의 아쉬움을 좀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으로 문제다. 윤주진 평론가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의료 공백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의료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의료 개혁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의하세요? 이게 의료 양극화라는 것이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의정 갈등을 통해서 의료 공백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기존에 이미 지방 의료는 사실상 붕괴의 상태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필수 의료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과 몇 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전공의가 거의 0명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은 이미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였어요.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 라는 결정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응급실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 기사를 찾아보면 이 의정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응급실 뺑뺑이 기사들 많이 썼습니다. 이미 응급실의 응급이라든지 현장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이미 지방 지역을 통해서
시작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사 증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시간 네. 관계상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응급실 의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의료 대란이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 고질적인 그런 한국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뭐 일단 취지 자체는 의대 증원 자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전공의들한테 많이 의존해왔던 병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언급을 또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면 의대 증원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또 새로 생기는 것이고 이 좀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이 되고 만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란까지는 아니었다는 뜻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 측과의 갈등이 조금 약간 증폭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그 당정 갈등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수시로 전화 통화 만남 갖고 있다. 전혀 문제 없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식사 자리가 취소가 됐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윤 대통령이 뭐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별일 아닙니다. 뭐 식사가 취소될 수도 있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할 때 좀 불쾌한 기색이 자주 드러난다거나 했던 건 또 사실인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웠다. 좀 윤 대통령 특유의 좀 말 돌리기식 화법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윤주진 평론가님은? 그냥 이러한 의견 충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러한 의견 충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정부 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제 이 정도의 원칙론이고 다만 이번 2026년 의대 유예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강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방침은 확고하게 보인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여야가 소통하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절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혼자 수하고 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좀 빈소매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국정개혁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야당이 협조할 의지, 진정성이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좀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주진 평론가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1일이면 오는 일요일이 이제 정말 임박했어요. 과연 그동안 회담 의제가 결정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해병대원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이게 이 사이에 조율이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인가? 그럼 이 만남은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저 또 대통령실을 설득 못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대표 회담입니까? 물론 의제 자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게요. 뭐 금투세라든지 또 의대 지금 의정 갈등 문제 이런 아주 국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서로가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 이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정쟁은 정쟁대로 가져가되 민생협의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시 가동 채널을 만들어내자. 네네. 그러한 앞으로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자, 어떤 거를 도출할 수 있는 양당 대표회담이 네. 될까요? 일단은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여야 영수회담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담에 아마 양당 다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질 거냐? 물론 차이들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 의제만큼은 지속 협의한다라거나 혹은 네. 어느 정도는 방향을 좁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걸 하느냐 마느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양당의 의견이 조금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 이 정도의 합의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이것은 어떤 결실을 맺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뭘 논의할 거냐라고 하는 그거를 좀 좁히는 회담 정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술에 배부른 회담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일단 만나가지고 네.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도 지속할 뭐 그런 계획도 세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언급 안 하는 게 네. 좋겠다. 뭐 그거는 또 이해가 되고요.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대통령 자신도 검사 시절 전임 영부인을 자택 방문해서 조사했다. 네. 이거는 조사 방식보다는 대통령 부인을 조사했다는데 더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소는 다른 데를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거는 저는 적절한 비교가 아닌 것이 윤 대통령 얘기하는 게 201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의 그 외국한 관리법인가요? 그 네. 외환관리법 그 위반 때문에 이제 권양숙 전 영부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사건의 뭐 중심 인물이랄까 했을 때는 가장 중심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택 방문 조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전에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할 때에 권양숙 전 영부인이 부산지검에 출석을 해서 대검의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전 영부인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았었고요. 방문을 해서 대면 조사를 소환 조사를 받았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전 영부인들 사례를 보면 대면 조사 그리고 검찰청 내부에서의 조사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명품 가방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중심 당사자인데 네. 이것을 권양숙 전 영부인 사건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에 하나씩만 지금 주제가 좀 한두 개 더 남아서요.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있었지만 뭐 뉴라이트 인사 논란, 네. 친일 프레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뉴라이트에 대한 인식을 밝혔어요.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은 참 답변을 잘했다고 보는 게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너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9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뉴라이트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기존의 보수를 좀 깨고 좀 진보적 보수, 뭐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 인사들이 대거 가담했던 것이 이제 뉴라이트 운동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게 좀 왜곡이 돼가지고 마치 되게 뭐 친일 사관이라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그런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뉴라이트 친일, 뭐 뉴라이트 친일파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 이후로 뉴라이트라는 단어는 사실상 좀 오염돼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에게 뉴라이트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은 뉴라이트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먼저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묻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뉴라이트 논쟁은 아주 소모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철진한 이념 논쟁이라는 점을 오늘 그러한 답변을 통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김수민 네. 평론가님 다음 질문해야 되니까 짧게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네. 네, 항상 하시던 말씀이니까.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뉴라이트라는 단어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 대통령이 그 틈을 노리고 빠져나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 임명 같은 경우는 김영석 관장이 실제로 뭐 안익태 선생이나 백선엽 장군이 제국주의 부역행위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옹호한 이런 것만으로도 이미 뉴라이트 여부를 떠나서 부적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검사 탄핵심판 청구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 기각.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답은 15초.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헌재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각이 되기 쉬운 것이고 저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 중에서 명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손준성 검사, 안동환 검사 정도 수준이었고 현재 추진하는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네. 이번 판결이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점은 좀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딱 한 말씀만. 소추 사유가 불특정됐다.
얼마나 이것이 권한 남용에 의한 무리한 탄핵 소추였는지를 이번 헌재가 잘 밝혀준 것 같습니다. 네. 6812님이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개혁에 최선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정체가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황간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사이와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부근, 다시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신갈분기점 일대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부근,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는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로 16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춘천 쪽으로 춘천 분기점 일대의 정체가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 원무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안동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는데 이 사이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교제 관계에서 일방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일, 이른바 교제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높아진 여성들이 사귀던 남성과 헤어지기 위해서 이젠 안전한 이별 방법까지 찾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KBS 다큐멘터리 시사기획창에서 이 문제에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이승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큐 제목이 좀 섬뜩하고 충격적입니다. 죽어서야 헤어졌다. 네. 와, 이거 다큐 제목이 아니라 영화 제목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데요. 예전엔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런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교제 살인 좀 정의를 해주세요. 일단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네. 그 데이트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가린다. 네.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데이트란 이런 이제 현상들을 묘사할 때 데이트라는 말 대신에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네. 교제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제 살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교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교제 관계에 있었다가 이제 헤어진 상황에서 네. 가해자가 그러니까 일방이 그 상대방을 이제 폭행이나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이걸 이제 저희가 교제 살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혼인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폭력의 양상이랑 뭐 양상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다르고요. 그렇죠. 또 스토킹이랑도 또 달라요. 스토킹은 이제 교제 관계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길에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일방적으로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아닌데 한 사람은 사귀었다라고 망상을 하는 경우도 스토킹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제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이제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혼인이나 어떤 그런 스토킹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그러네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교제 살인 올해도 제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통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게 어쨌든 교제 폭력을 별도로 다루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이나 검찰청 입장에서는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분리에 들어가 있지 않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있어도 그 관계를 규정할 때 뭐 부부, 뭐 친구, 타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교제 관계라는 게 없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교제 살인이라는 게 명확히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사실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통계부터 사실 정부에서 대응책을 세우든지 하면 이제 통계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네. 없다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있는 방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통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산만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대표적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내놓는 게 2023년에 1년에 49명이 이 교제 살인의 희생자가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세 보니까요. 올해만 13명이 이런 교제 살인으로 이제 숨진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삼아 경찰청이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제 올해 8월에 처음으로 관련된 좀 데이터를 내놨어요. 근데 288명이 한 해의 살인 사건으로 이제 목숨을 잃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네. 그러니까 28명, 29명 정도가 애인이나 전 애인한테 목숨을 잃었다.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제살인 발생 원인, 왜 이런 교제살인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으로 좀 특정할 수 있으세요?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그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그 여자친구 강남역에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가해자의 그 이력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인데 뭐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이별을 통보한 거죠, 여자친구가. 그러니까요. 예. 이별 통보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가장 일반적인 이유군요. 네, 예, 일반적으로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말고도 뭐 올해 뭐 하남에서도 교제 사건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뭐 그 김래아 사건이라고요. 또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이별 통보하러 엄마랑 같이 갔어요. 네. 여자친구 죽이고 엄마한테 흉기 휘둘러서 상해 입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것도 이제 다 세상에. 그런 게 다 그 이별 통보. 이게 나이도 좀 달라요. 박학선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그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인데 그 나이가 60대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딸까지 같이 이제 살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다 이별 통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 범죄 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가해자들이 의존형 장애가 꽤 많다고 해요. 근데 의존형 장애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내가 뭐 완성된 어떤 무엇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 이별 통보를 들으면은 그게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급격하게 분노지수가 상승하면서 분노지수 상승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얼핏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뭐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좀 더 단호하게 네. 헤어지자고 하면 거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면 좀 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물론 그쪽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전혀 안 먹힐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살해자들을 만나 보니까요. 피해자를 만나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일단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이 일방이 들은 쪽에서 협박과 회유를 하는데요. 그게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살이나 자해를 실제로 하기도 해요.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유서를 쓰고 너가 나 떠나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좋은 사람이고 싶고 또 뭔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떠나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는 것도 그렇고 나에 대한 또 심리적 위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심리적 위협도 또 이게 교제관계 특성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 내 주소, 우리 가족이 어디 사는지, 내 뭐 동생, 있는지, 동선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실제로 하기도 해요. 이은총 씨라고 인천 교제살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네 집 가면 누가 나올까? 너 니네 엄마 나올까? 이 시간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그러면 협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헤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사태가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헤어져야겠다. 네. 내가 어떻게든 잘 달래가지고 잘 헤어져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언제 내가 헤어지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피해자들을 보면요. 네. 자, 그럼 가해자들 폭행 양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 처음부터 막 거의 그렇게 막 위협적으로 안 나오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네.
뭐 벽을 친다든지 그러면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심리학과 교수가 예. 벽을 치는 거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다음에는 벽을 치는 게 내 얼굴로 날라올 수도 있고 그 맨손이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어떤 뭐 욕설을 한다든지 작은 뭐 밀치기 뭐 이런 폭행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뭐 어디 멍들 정도의 이제 강한 폭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목조름이 많이 나타나요. 또 예, 예. 보면 그 이제 그 비치명적 목조름이라고 이제 그걸 명명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네. 목을 딱 졸랐다가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면 딱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숨을 막 거친 숨을 내쉬겠죠. 참. 그러면 다시 또 목을 졸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지라기보다는 그 단계에서는 내가 너의 죽고 사는 거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권력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네. 합니다. 자, 네. 제가 징후나 전조 증상에 관해서는 이 뒤에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네네. 자, 이 대목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신고하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가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효정 씨라고 올해 이제 거제에서 돌아가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 숨지기 전에 경찰에 11번이나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종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023년도에 교제폭력 신고로 7만 7천 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예, 근데 53%가 현장 종결이에요. 경찰 출동했다가 그러니까 물론 누가 맞았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렇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네. 종결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쌍방 폭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남자가 어쨌든 신체적으로 더 힘이 세니까 폭력을 가하면 여성이 맞고만 있지 않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뭐 예를 어떤 때는 한 대만 쳐도 그게 또 쌍피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아이 서로 때렸네 아는 사이에요 아이, 해결하세요 뭐 이런 거겠죠 또.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률이 또 낮다면서요. 구성률도 지금 2.2%밖에 안 돼요. 2.2%. 예, 와, 그게 이게 오히려 낮아졌어요. 사실 2017년에 3.5%였는데 예. 구성률이 또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뭐 그것도 역시 이 사안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기들끼리 해결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그런가요? 많죠. 그리고 이제 되게 이게 별도의 법이 없다 보니까 네. 형법상 폭행죄로 이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폭행죄라는 건 이제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나 저 사람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형사 사법기관이 형사소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갔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인데 아까 좀 심했는데 지금은 그냥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위협을 느껴서 그 말을 못 하기도 해요. 피해자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괜히 재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더 큰 어떤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피해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것도 사실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하고요. 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승준 기자가 실태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최근 3년 반 동안에 교제 살인 사건 판결문 분석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점들이 발견됐습니까? 일단 그거 잠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네. 이제 아까 통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일일이 저기 판결문 이걸 실체를 아는 방법은 판결문을 보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 이제 그래서 결국 74건을 찾아냈습니다. 네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희가 확인된 게 이제 74건의 교제 살인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생 장소, 뭐 살해 방법, 뭐 실제로 어떻게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남성도 한 15% 정도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가 40대가 31% 제일 많았어요. 20대가 그 다음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20대
이때 주된 피해자가 젊은 여성일 거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꼭 없고 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다. 50대도 17%나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이승준 기자는 대검찰청 출입기자 출신입니다. 판결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예. 이별 통보로 시작되고 사소한 폭행에서 경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2단계 경찰 신고를 하면 경찰 출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해자가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 가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보복 폭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2단계에서 사실은 별다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더 심각한 어떤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범죄 행위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에 담아둬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패턴이 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살인까지 가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조 증상, 네, 어떤 징후 네.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이거를 미리 더 극악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해야겠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 어떤 게 있어요? 전조 증상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판결문에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네. 어떤 다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가 75%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신고를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했다고 신고한 경우도 22%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살인의 전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까 하는 어떤 뭐 내려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사로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 폭력 이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소위 이제 심리학자들이 강압적 통제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예. 나한테 너 그런 옷 입지 마. 몇 시까지 들어와. 그 사람 만나지 마. 점심은 뭐를 먹어? 예를 그다음에 너 들어서 지금 어디야? 너 지금 있는데 영상 통화해봐. 너 거기 있는 거 통제 맞아? 지배를 하는군요. 네. 그런 걸 일일이 간섭을 하고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너의 주체적인 행동을 결정이나 이런 걸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네.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폭력이 있기 전에 강압적 통제가 그 살인의 굉장히 강력한 전조 증상이라고 학계에서 보고 있대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런 단계 수사기관이 개입은 못하지만 영미권에서는 그런 강압적 통제 단계, 심리적 통계 단계에 일찍 대해서도 개입하는군요.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네네. 4794님이 교제폭력, 교제살인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 듭니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남녀 역할과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입법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19대 이후에 관련 법안이 9건이나 발의가 됐는데 지금 다 폐기됐고요. 지금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3건 발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근데 지금 발의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각각 그 세 분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하셔서 3건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제살인 같은 끔찍한 비극 더 이상 없어야겠고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이제 최소화해야 될 겁니다. 어떤 법제화도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 심층 취재해온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유가족들 제가 굉장히 많이 뵀는데 네네. 이분들 뵈면서 사실 저도 같이 그 감정이 전이돼가지고 좀 우울함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본인들 남은 생 살아가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네. 저희 인상에 남는 건 뭐냐면 나 같은 피해자 나는 이미 자식을 잃고 잃었지만 나 같은 피해자 다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아까 22대에서 법안 발의됐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가세요.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나 이런 아픔 겪었지만 네네.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입법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시사기획창 죽어서야 헤어졌다는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서윤이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인공 달팽이관 삽입 수술을 받은 서윤이. 하지만 재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에 이상이 발견되며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 서윤이는 중증도 근시와 고도 난시로 눈에 초점이 어긋나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 하루라도 빨리 안구 수술과 청력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보고 듣기 어려운 서윤이 곁을 24시간 지켜야만 하는 엄마. 서윤이의 치료가 지연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서윤이가 수술과 재활을 통해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어제보다 더 많이 해제된 곳이 있고요. 오늘도 폭염특보 지역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서울도 오늘 33.5도로 기록이 됐는데 이번 주 기온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폭염특보 지역의 기온은 높이 나타나겠고요. 또 폭염특보가 해제된 일부 동쪽 지역은 그래도 30도 안팎으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예상돼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로 대부분 내일도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4도로 오늘보다도 무더워지는 곳이 있겠고요. 세종, 대구 33, 부산 32, 강릉 29도로 예상됩니다.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을 받는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와 동해상 인근도 바람이 강합니다. 경상해안, 전남해안, 제주 중심으로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 인근 해상에 풍랑특보도 잔뜩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강원 산지에 현재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평지에도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연금과 의료 등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간 양자회담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출신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10월에 치러집니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구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소추 사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4년) 여름은 기나긴 열대와 행렬과 함께 지역별로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름의 끝자락까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이젠 태풍이 언제쯤 한반도를 관통할지를 둘러싸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날씨, 기상 관련 컨트롤타워 총책임자입니다. 장동원 기상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동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청장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날씨 예보하는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 분들 이제 많으실 텐데 실제 관여해야 될 업무 범위 훨씬 더 방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자들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상청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날씨를 예보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우선 경주 포항 지진과 최근에 동해안 지진해일 등으로 인해서 경각심이 높아진 지진해일 화산 업무가 있고요. 과거 100년부터 미래 100년까지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후위기 감시 예측, 총괄 지원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감시, 기후위기 감시. 그리고 이 밖에도 기상산업, 또 수문기상, 해양기상, 항공기상 등 그야말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저희 기상청에서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농수축산업, 환경, 보건, 관광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도 우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과 협력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기상기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주 그 업무 범위가 다양하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무래도 날씨 예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날씨 예보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보 업무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보의 생산은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서 현재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 관측, 해양 관측, 또 멀리 위성과 레이더 등 이런 관측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집중호우나 대설처럼 이런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예측될 때는 기상항공기, 기상관측 선박, 또 관측 차량을 이용한 이러한 이동형 관측자 자산하고 또 연구용 장비까지 총동원해서 촘촘하게 입체 관측망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관측 자료를 일종의 날씨 예측 프로그램인 수치예보 모델에 입력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예측 자료를 또 생산하고 수치예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형과 기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해서 또 예보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런 관측 자료, 모델 자료를 분석한 후에는 역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보관들이 토의를 통해서 예보를 생산해서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기술이 거기 또 결집돼 있다는 생각도 제가 드는데요. 그런데 예보라는 게 요즘처럼 변화폭이 크면
뭐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이제 그 많이 발전도 해왔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이게 뭐 정확도를 무한정 높이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한 날씨 이건 물론이고 기온 변화 폭, 갑작스러운 소나기 이런 것 중에 예측 요소 가운데 좀 이렇게 예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강수의 국지성과 강우 강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예보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보다 수증기 수송도 많아지고요. 또 작은 규모 역학적 불안정도 강화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런 현상은 결국 공간적으로 한 10k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로는 상세하게 파악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그래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 해상도를 최대한 1km 수준까지 낮춘 차세대 수치예보 모델 개발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집중호우의 변동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 산출이 가능한 그런 수치예보 모델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데이터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경험 많은 예보관들이라 그럴까요? 그 분석가들이 이제 결국 그 결론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전망이 막 서로 간에 그 경험 많은 분들끼리 엇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네네. 사실 뭐 예보관들마다 의견이 뭐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기상을 예측한다는 것이 대기 물리 법칙에 따라서 대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뭐 수치 예측에 따른 예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수치 예보 모델별로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결국은 이제 예보관들의 이제 의견을 가지고 열띤 예보 토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토의는 직급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누가 더 분석을 잘했냐? 예. 네, 계급장을 떼고 각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질문도 하고 검토를 하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의 장인데 사실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좀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진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예보관들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 여름 날씨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 자주 합니다. 동남아 날씨 같다. 실제로 이제 장마 끝나면 좀 뭐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찜통더위라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워진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찜통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장마 이후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맑은 날씨에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습도가 높았고 또 장마 이후에도 습도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찜통더위라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폭염 일수 기준으로는 역대 3위인데 열대야 일수는 현재까지 그 역대 1위로 나타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 진행자께서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워지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여름철에 기온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면 지구온난화 영향이 뚜렷합니다. 뚜렷한 기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일수가 최근 50년 동안 6.5일이 증가했고요. 근데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보면 12일이 증가해서 기온 상승과 함께 습도의 영향도 지금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뭐라 그럴까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나 봐요. 습도까지 합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날씨 경향이 바뀌면 예보 역시 뭐 당연히 달라져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20여 년 전 뭐 1990년대 후반이라든지 이럴 때와 지금 현재 예보 방식이 뭐 많이 다릅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상청이 90년대 이제 중앙기상대에서 기상청으로 격상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슈퍼컴퓨터의 도입이라든지 기상위성의 발사, 항공기 도입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자적인 우리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기까지 그야말로
큰 변화가 있는데 네. 사실 뭐 1990년대랑 비교해도 과거에는 광역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날씨, 예를 들자면 내일 중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온다 이런 수준의 예보였다면 네네. 사실 요즘은 읍면동 단위로 향후 3일까지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예보를 하고 멀리는 또 10일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걱정은 또 태풍입니다. 이미 일본으로 여러 차례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 진로 면밀히 살피고 계실 텐데 올해 발생한 태풍들 예년과 비슷한 규모 진로를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경향이 있나요? 일단 지난 20일 날 구호태풍 종다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네네.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준 첫 영향 태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북서태평양에서 올해 10개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평년으로 보면 한 14개 정도보다는 좀 적게 발생한 편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카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갈짓자 이런 진로를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특이한 태풍은 없습니다. 다만 위도 20도 이상 북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5개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태풍이 주로 수온이 높은 저도에서 발생하면 한반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위도가 높은 쪽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근의 수온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태풍 강도가 유지된 채 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풍 대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줄고 또 강한 태풍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의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나라 안팎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이른바 난카이 해곡을 진원으로 한 대지진 위험입니다. 일단 8월 16일자로 일본 정부가 거대 지진 주의는 해제는 해놨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뭐 일어날 수는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 기상당국도 이와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8일 날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그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려가 크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도 최대 계기진도가 3이 관측이 되었고 유감 신고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카이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지진동과 함께 지진 해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국외 지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계기진도 3 이상이 나타나면 저희 기상청에서 안전안내 문자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지진 해일과 관련해서도 난카이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지진 해일에 영향을 줄지 시나리오 DB를 구축해서 지진 해일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께 제공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81님이 추석 전에 태풍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예보엔 올 추석엔 태풍의 조짐은 없을까요? 지금 알 수 있나요, 이 사안은? 네, 현재 저희 장기적으로 전망은 한 10일까지 내다보고는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한도 내에서는 뭐 후반부에는 일단 북태평양 부분에서 요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올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이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게 다가오면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는 장동원 기상청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재난재해 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또 정확한 예보가 필요할 텐데 뭐 두 가지 다 갖추면 좋을 텐데 제가 약간 우문 같기는 한데 태풍 예보 관련해서 빨리와 정확히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예보를 하려면 그 최신 자료를 많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보라든지 태풍 정보는 국민과 약속한 발표 시간에 신속하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제한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 많이 분석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사실 예보관의 역량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또 바다에서의 관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표류 부위 같은 관측 자료를 띄우기도 하고요. AI와 같은 이런 미래 기술들을 이용해서 태풍 예보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동원 기상청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자세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6169님이 우리 위성에서 전송받는 것도 좀 있습니까? 이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천리안 EAO 위성을 저희가 발사해서 우주에서 한반도 주변 영역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름이라든지 대기의 움직임, 굉장히 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을 관측을 하고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원 기상청장님께서는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로 불리는 기후 변화가 더 강력한 태풍을 부를 거라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 밝히셨어요. 이런 연구에 어떤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사실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기와 해양의 열적 조건, 역학적 조건 모두가 필요한데 네. 기후 변화가 있게 되면 해수면 온도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증기 발생량이 늘어서 태풍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세기가 증가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네네. 따라서 수온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만 태풍 발달에는 수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학적인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모든 태풍이 반드시 강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요인들이 그렇습니다. 합쳐져서 태풍이 난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우리 기상청은 현재 얼마나 많은 관측 장비 운영하면서 관측 공백 지역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하는지 저희가 또 궁금하니까요. 얼핏 들으니까 우리 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 업무 협약 이제 맺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중심이 두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뭐 자체적으로 뭐 육상, 해상, 고층 뭐 여러 기상 관측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비를 관측하기 위해서 기상 레이더도 10대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성, 천리안 이의 위성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의 이제 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측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에서 발달하는 위험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다에서의 관측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8월 13일 날 해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해양에서의 기상 관측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또 관련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 장동원 청장님께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오래 계셨나요?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오래 있지는 않고요. 예. 자, 나사가 날씨와 뭐 물론 관련이 있으리라는 제가 생각은 하지만 어떤 연관이 있는 기관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께서는 나사 하면 우주선 발사, 우주 탐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네네. 이렇게 잘 알려진 우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나사에서는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직접적으로 날씨 예보를 하지는 않지만 강수를 비롯한 기상현상 그리고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또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지구온난화 과정 등 이런 날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연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 나사의 위성에서 관측한 자료를 수치예보 모델에 사용해서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기상청에서 수치예보 모델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3253님이
기상청 예보관 분석관, 부러운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하고 예상해서 다가오는 날의 날씨를 예상하는 지적이고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고 웃음 표시 주셨네요. 많은 예보관들 지금 뭐 거느린다는 건 뭐해도 거기 기상청에 많은 예보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뭐 예보관 하면 저희 세대는 뭐 김동완, 조석준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뭐 요즘 젊은 그 분들 많고 아니 뭐 예보관이라기보다 캐스터죠. 이분들은 캐스터인데 자 지금도 많은 예보관들이 우리의 정확한 날씨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 예보하는 방식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나사에 근무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자, 미국 날씨와 기후 분석 방식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날씨 분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보 체계는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서 정책도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날씨에 준비된 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예보관의 중심 역할이 단순하게 예보를 생산하는 것에서 넘어서 날씨에 대한 그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또 위험기상에 따른 방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하는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기상청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기상정보 생산을 넘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청취자께서 저희 예보관들을 지적이고 멋있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말씀 주셔서 너무나 힘이 나고 아마 저희 예보관들이 굉장히 아주 크게 동기를 부여받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힘드신 일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장동원 청장님은 특히 기상청 재직하면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날씨 시뮬레이터로 예보 근간이라 하던데 또 이 자체 수치 예보 모델 가진 나라가 9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수치 예보 모델이 어떤 건지 왜 중요한지 이건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수치 예보 모델은 대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무튼 방정식을 컴퓨터로 풀어내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수치 예보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수치 예보 모델은 예보 생산 과정의 중심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체 모델을 보유했다는 거는 예보 생산 과정에서 외부 기술 종속으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 모델을 우리나라 기상, 기후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력한 토대를 우리 독자 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독립, 자체 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기상청장으로서 날씨에 관심 많은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딱 해주세요. 네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원 기상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의 퇴근 교통량까지 늘면서 이미 정체가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춘천 방면으로 춘천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청계요금소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양재에서 용인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앞선 코너에서 이제 자세히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파파뉴 코너에선 기자회견 뒷이야기 위주로 또 다뤄보면서 중간중간에 내용도 잠깐 우리가 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 예정보다 좀 길었죠. 네, 앞선 기자회견들보다는 확실히 길었는데 이게 물론 시작 시간은 공지가 됐어요. 오전 네네. 10시 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종료 시간은 사실 공지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정보다 길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길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기자들도 사전에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좀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질문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날 지면이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에 좀 들었을 때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1시 30분 아니면 늦어도 11시 40분 정도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예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12시 1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한 20-30분 정도 더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의 개수는 어느 정도 받을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네. 15개 정도 혹은 많으면 20개 정도 이런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질문을 기자들이 19명이 오늘 했거든요. 거의 뭐 20명이 했군요. 맞아요. 예, 거의. 그도 예. 그렇고 또 한 명이 뭐 2개 내지는 3개씩 질문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질문해 놓고 대답을 어느 정도 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아니요. 그렇게는 없었고 한 번에 먼저 처음에 할 때 예. 여러 개를 동시에 질문을 하는 거죠. 뭐 관련된 것들을 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여러 개를 질문을 해서 뒤에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여하튼 그래서 19명이 사람이긴 했지만 뭐 질문 개수는 20개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길게 했고 보통 이제 점심시간 전에는 또 통상적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12시 10분까지 했으니까 예정보다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선 기자회견들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째 하는 취임 후에 하는 세 번째 하는 기자회견이거든요. 첫 기자회견이 100일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때는 질의응답 기자회견 시간이 34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은 비교적 최근이었죠. 5월 9일에 2주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가 기자회견 시간이 72분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정확히 세보니까 8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늘어났고 이번이 가장 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출연한 저희 패널이 김수민 평론가였나요? 이분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이전에보다 이렇게 좀 원활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박 기자는 그런 말할 때 그 여유랄까 어떤 그런 거랄까 그런 분위기는 좀 이렇게 안정돼 보였나요? 어땠어요? 그 사실 이전 기자회견을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보고 오늘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네네.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은 좀 주변 기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질문이 사실은 좀 원활하게 답하기가 좀 쉬웠던 거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질문의 형태는 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은 공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제들을 대부분 다 이 어느 정도 사전에 스터디를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전에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좀 같은 방식으로 좀 여유롭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인 자기가 이걸 말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사 방식에 대해선 자기도 전임 영부인 전임 대통령 부인이죠. 직접 자택에까지 찾아가서 자기도 수사한 적이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사실 이 답변이면 어떤 형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답변 준비가 가능했을 것이다. 답변 준비를 이렇게 약간 가능한 좀 거죠. 구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보면 이게 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는 큰 스트레스가 없는데 또 회사를 대표해서 대통령 그 어떤 그 기자회견 할 때는 약간 스트레스 있지 않아요? 약간 이건 사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좀 질문을 오늘 저번 때 못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특히 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화면에 잡히는 상황에서 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는데 도전도 안 해. 물론 이제 그 기회는 최종적으로 대변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네. 기자들이 손도 안 든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너 왜 저 기자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고민들을 기자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 말하다가 좀 쉽게 웃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면에 잡히는 기자회견장에서 웃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던가 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고민을 합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죠? 물론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거기서 한국 특파원 중에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거든요. 네, 그때 이동해서 갔었죠. 제가 유일하게 질문했습니다. 그 전 세계 수백 명 기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이 손드는데 여하튼 제 외모가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기회 받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 중에는 여하튼 그때는 뭐 대변인 이런 거고 트럼프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찝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막 200명씩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하튼 박순봉 기자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가 어떻게 부여되는지도 궁금해요. 사전에 조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 조율은 없었고요. 그렇죠. 저한테 뭐 미리 연락이 온 바가 없었는데 제가 질문 기회를 받았으니까 조율은 네네. 없었던 걸로 보이고 현장에서 대변인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손을 들고 누구를 할지는 대변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변인이 배분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이제 다만 예측은 좀 기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이 5월 9일 2주년 기자회견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동아일보도 기회가 없었고 일간지 중에서 동아일보가 질문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예측은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지난번에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기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질문을 준비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 때 못했으니까 이번 때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또 된다는 보장도 그런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런 게 스트레스래도요. 근데 앞으로 기자회견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회가 많아지다 보면은 아마 대부분 좀 돌아가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동아일보 했어요 이번에?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동아일보 경향신 했군요. 자 반국가 세력은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질문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이거 청취자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질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짜요. 그런데 이제 정치 분야도 있고 뭐 외교안보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다 여러 개를 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짰냐면 그러니까 뭐 10개가 넘어가는 질문을 미리 짜놓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은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다른 기자가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은 빼야 되는데 제가 미리 들어보니까 정치 분야에서 5-6개 정도의 질문은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6번째로 선정이 된다. 실제로 그랬는데. 아 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앞에 그리고 굉장히 좀 신기했던 거는 제가 우선순위로 1번부터 5개 준비했던 질문을 앞에 기자들이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아마 언론사들 내지는 기자들의 판단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우선순위 질문들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분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나는 정치 분야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경제 분야에서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대비해서 거기에서도 또 질문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외교안보 분야도 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그것까지 안 분야에 되면. 다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도 사실 몇 번째 질문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질문이 굉장히 충분히 필요해서 이거를 뭐 기자들이 사전에 다른 기자들하고 의견을 회사에서 공유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모아놓고요. 근데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오늘 하면서 느낀 건 기자들 판단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비슷한 질문들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질문보다도 전체적으로 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어떤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놨다가 다른 타사 기자들이 그걸 질문하면 이건 빼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좀 맞춰가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좀 다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도록 그렇게 질문을 또 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간사도 있고 하면 이렇게 기자단이 모여서 이렇게 어느 사는 정치 분야, 어느 사는 외교 분야, 어느 사는 뭐 경제 분야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또 출입 기자 너무 많아서 그게 쉽지도 않죠. 매체도 많고. 네. 일단 그렇게 조율하는 과정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한 50개 이상의 언론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숫자를 모아서 조율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알아서 눈치껏 이런 질문들은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다른 기자가 안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배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자회견장에 또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다양하게 있는데 한 300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풀 기자단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처음에 대통령실이 만들어질 때 선정한 네. 사실은 기존에 이제 청와대 때부터 출입사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매체들이 현재 50개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자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보통 이제 1명 출입하는 언론사도 있고 2명 하는 곳도 있고, 근데 보통 신문들이 2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나 통신이 3명 정도 하거든요. 네네. KBS도 아마 3명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1진, 그러니까 뭐 팀장급들이 보통 기자회견에 들어가고 그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2진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이 돼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거는 자기네가 정해서 대통령실 쪽에 알려서 이제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네. 웬만하면 이제 팀장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관례라고는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박 기자가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안 하다 지난 5월에 이제 했고 네. 지금 그로부터 한 서너 달 만에 또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잦아지면 그래도 좀 어쨌든 국민들 궁금증을 대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약간 소통에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게 무조건 좋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길 때 내세웠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중단이 되고 오히려 기자회견 자체도 지난 5월 기자회견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자회견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이번에 삼선된 김희정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거의 매주 기자들하고 등산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서 대통령한테 직접 특종하려고 서로 옆에 막 붙어가지고 그러고 산을 오르고 했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좀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언론인들과 좀 소통도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상승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404님이 박순봉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찬찬히 균형 잡힌 말씀에 동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늘 멋진 보도 활동 기대합니다. 이렇게 격려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의 심리학 다뤄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아니고 어팔로지입니다. 네네. 자, 최근에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사건 얘기 먼저 해볼게요. 법원이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고,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과 뭐 공동으로 줘도 되는 거였는데 이에 김희영 이사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바로 며칠 뒤에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20억. 네. 네, 20억을 입금했어요. 노 관장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사과하고 입금도 했는데 불쾌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제가 이게 보도 자료만 본 것이라서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과하고 돈까지 줬는데 20억이요. 네. 이게 사실은 순서의 문제인데요. 네. 김영 이사가 사과를 노 관장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적인 사과보다는 직접 만나서 하는 사과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사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당사자에게 네. 조건 없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건 위자료 보내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사과하고 돈 줬는데 보란 듯이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오해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측면이 교수님 보기에도 있을 수 네, 있다. 네, 네. 심리적으로는. 네. 자, 사과. 애플 아니고 어팔러지, 사과. 자, 돈으로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요. 네. 이번에 보낸 게 위자료거든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돈으로 하냐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는 되돌릴 방법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사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과를 직접 먼저 하고 위자료를 보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과를 직접 하고.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뭐 변호인 통해서 하고 이거 말고 네. 정말 미안했다면 딱 손잡고 네. 언니라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관장님 네. 사과합니다. 네. 예, 제가 뭐 그동안 겪으셨을 마음에 그게 아니고 변호인 통해서 사과하고 일단 어떻게 뭐 그 계좌번호는 알게 됐다 그래요. 네네. 이거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우리 김태훈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약간 근원적인 얘기부터 좀 네. 해볼게요. 근본적으로 사과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사과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사과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한. 예.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싶은 거죠. 관계 회복, 신뢰 구축. 네. 예. 그래서 사과는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용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한 거네요. 네. 그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게 가장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 최근에 그래서 진정 어린 사과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군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원삼 선수. 네네. 그 선수가 보여준 게 아주 저는 괜찮은 사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땠었죠?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네, 숙취 그러니까 그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아니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로 인해서 이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데 새벽에 아침에 낮에요. 낮에? 네네. 그 전날 먹은 걸로 네네. 낮에요? 네. 많이 드셨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서 이런 거는 특히 리더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나 조직 경영하는데도 사과가 도움이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조직 경영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통 리더가 사과를 하면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걸 보이는 거고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하는 거고 이래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과하면 리더한테 힘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리더가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리더가
저렇게 한다. 그럼 리더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고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네. 아니에요. 리더십이 훨씬 더 강화되죠. 사과하면 네. 어떤 사안이 저거는 좀 자기가 실수했거나 어떤 판단을 잘못했거나 네네.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밑에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진솔하게 고개 숙이고 내가 이거 판단 미스했는데 요 부분 내가 앞으로 잘 살필게. 네, 맞습니다. 그건 더 멋진 리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과도 잘해야 되는 거군요. 네, 잘해야 됩니다. 자, 사과를 잘하기 위한 요건 지금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상처받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반드시 1인칭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은 제가. 그게 제일 1인칭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네, 갑자기 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네.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요. 1인칭 내가 2인칭은 안 됩니다. not 우리 but I. 네, 맞습니다. 예. 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네. 조건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과. 네. 그죠? 그리고 1인칭으로.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 가지 나도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맞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세 번째 드리려고 했던 건데 변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변명하지 말고.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유감인데 나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건 사람들이 그래도 사과로. 미안해 하면은 저기 사과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제가 사과에 약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과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너무 이렇게 겸손해서 그런지 여튼 사과를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아나님만 못한 사과가 된다는 게 지금 방금 설명하신 조건이 붙는다거나 변명이 붙는다거나 뭐 2인칭이라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사과를 시작할 때 어떤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건 책임 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의 한 사람 책임 분산. 네. 오롯이 내 잘못이다. 맞습니다. 이게 좋은 사과예요. 네네. 그때 나중에 덮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법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법조인들한테 맡기시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 네. 그건 나의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피해자가 판단하는 맞습니다. 거라 이거죠. 네네. 나의 진정을 알아달라.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네네. 전에요. 이종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할 만큼 살가운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럴 거면 소송하지 말아야죠. 무슨 뜻인지 확 들어오진 않는데 직접 만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노세영 관장이랑 김희영 이사랑 직접 만나기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 아니냐. 껄끄러운 관계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실제 만남이 불발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김희영 이사가 노세영 관장에게 내가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노세영 관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참 서로 만나고 싶지는 않은 사이일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자, 교수님. 사과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very important. 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즉시 사과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서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사과하러 가겠다.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저기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사과를 받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건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비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가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자, 연예인들 보면 그 논란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면 이제 자기 육필이라 그러나요? 자필 편지 올려서 사과하거나 합니다. 이번에 BTS 멤버 슈가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자필 사과문 올렸는데 자필 사과가 이게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아요? 자필 편지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필 편지 자체가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인 것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은 사과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신중하게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고민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표현도 정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심하게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필로 하는 게 되게 좋다고 보고요. 네. 말로 하면 휘발성이 전략이라고 크잖아요. 보다 어쨌든 마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과를 자기가 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선뜻 사과를 못 해요. 네. 그 심리는 네. 뭡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보다는 네. 안 하는 분이 많은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잘 안 하시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센 분들은 사과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상처받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사과를 하셔야 본인이 더 괜찮아지는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관련되어 있을 때 또 책임 회피 때문에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리더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럴 땐 리더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럴 때는 사과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리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잘못을 해도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지는 거다. 네, 혹은 네. 이걸로 법적인 어떤 그 손해를 보는 거다. 네. 아무래도 그런 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교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진심을 나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진정한 사과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네. 사과를 하는 사람은 그냥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해서 사과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저쪽의 영역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과를 하면서 왜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2차 가해인가요? 예컨대? 그 2차 가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분명히 압박감을 주는 건 맞거든요. 네네. 네. 피해자가 압박감까지 느낄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사과의 심리학 핵심 포인트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주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사과는요, 본인이 직접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과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한다. 2번이 되건 3번이 되건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내가 사과하는 대상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라. 네.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이만 코너를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과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미안하다고 말하기 힘들어.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